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늘도 1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확산세로 인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병상 부족 문제이죠. 교회나 대학 기숙사 등을 활용해 생활치료센터로 개조한다든지 연일 대안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병상 부족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또 대안은 없을지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병상 부족 문제, 특히 중증 환자들을 돌볼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네네. 모든 병원이 정말 여력이 없는 건지 현 시점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병상과 그래서 현재 대응하고 있는 병상의 비율을 보면 이제 지극히 아주 적은 병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민간 영역에서 병상을 다 갖고 있고 공공에서 갖고 있는 병상 중에서 거의 90% 이상, 90%라는 것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예. 그래서 공공에서 90%를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예측을 해볼 때 대단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공공 영역의 병상은 다 찼다 그러면 결국은 민간 병원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숙제만 남아 있네요. 예, 이제 민간 이제 뭐 국립대 병원들은 이제 또 지역에 하나씩 있고 수도권에는 이제 거의 없지만 이제 서울대학이라든가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국립대 병원들이 대응을 하고 있고 국공립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민간 병원들의 어떤 결단이나 참여가 대단히 이제 필요한 시점이 이미 지나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코로나19 확보 병상이 전체 병상의 2% 정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사실입니까? 네, 아마 제가 그 숫자가 나온 연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그럴 거고요. 이제 문제는 그 전체 병상이 2% 정도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간 공공 다 합친 것 중에 2%고요. 예. 그 중에 2% 중에 이제 그렇다면 공공이 1.8%를 담당하고 있을 거고요. 예. 민간이 0.2%를 담당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민간 병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수는 없을까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아마 정부에서도 병상 확보 노력을 위해서 민간하고도 많은 이제 적극적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환경과 민간 병원들의 결단 이제 여기에 지금은 기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참 어려움으로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병상을 민간 병원에서 조금 제공할 경우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하면은 민간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올까요? 먼저 인센티브를 주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어느 정도는 반응을 하겠지만 예. 돈의 문제가 아닌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특히 상급종합병원 치료 역량을 확보한 상급종합병원들이 각 병원의 그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뉴얼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고 결단해서 이렇게 하시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거기에 대한 이제 정부의 보상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같이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 정부가 민간 병원을 대상으로 강제력을 띄우긴 어렵겠죠, 실질적으로는. 예, 아무리 이제 법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당장에 그렇게 하기에는 정부 입장에서 제가 정부 당국이 예.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게 이제 조금 목에 찼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어느 순간에는 아주 더 적극적인 병상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들
대응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예. 않을까. 네. 근데 오늘 보도를 보면 경기도에는 남아있는 중증 환자 병상이 제로, 서울은 1개 이렇게 나오는데 네. 지금 새롭게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데 그중에는 또 중환자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네. 새롭게 중환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무조건 자택에서 대기해야 되느냐 이런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처음부터 중환자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아하, 예. 예, 일반적으로 증상이 있은 다음에 5 내지 10일 정도로 중환자로 이제 이렇게 이행이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중환자로 진행될 시기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병상을 예측하고 확보하는 건데 지금 확진자 수로 봤을 때 향후 어제 오늘 중환자 수와 또 사망하시는 분들 중환자로 되실 분들의 분유를 볼 때 지금 238명이 지금 중환자신데 예. 이분들이 하루에 한 20명씩 중환자가 느신다고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사망자는 한 10에서 15분. 예. 그러면 5일 안에 중환자가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경향은 상반기 때랑 똑같습니다. 94%는 경증 이하, 3%는 약간 조금 중등도, 산소 치료 정도 하시는 분, 3%는 중환자. 요 비율이 지금도 상반기하고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는 연령이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에 따라서 병상을 예측하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에 이제 그 병원에 있는 분들이 중환자로 이렇게 가고 생활치료센터에서 또 시기를 놓친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간과하고 있다가 자택에서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이제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하면서 그분들이 중환자 병상에 바로바로 진입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뭐 꾸준히 계속 신속하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의사들끼리 스텝업, 스텝다운이라고 하는데 환자들을 조금 좋아진 환자는 얼른 이제 아래 단계 병상으로 옮기고 예. 이제 그런 분들은 다시 또 중환자 병상을 비워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하는 것이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뭐 상반기보다 지금 3차 유행 때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당연히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 중증 환자도 그만큼 많아지지 않겠느냐 뭐 이게 상식적인 것 같은데 네. 그 전국 병실 관리가 수기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것은 조금 이제 뭐냐면은 역학조사 데이터를 넘기는 겁니다. 예. 병상 관리가 수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 시스템이나 이 맥락을 모르면 예. 수기로 돼 있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사실 이제 질병청이나 복지부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에서 많은 확진자가 생겼을 때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제 어느 것이 가장 빠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전산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어떤 형태로든지 진작에 됐어야 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질병청이나 복지부가 그런 것들이 수집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산화로 했을 때 효율적인가 예. 이런 걸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이 병상 확보 대책을 내놓았는데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은 없을까요? 뭐 대책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는 이제 현장의 느낌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게 실행이 돼야 되고 실천이 돼야 되는 단계들이 시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데에서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직 그렇게 썩 체감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이번 주말 다음 주 초쯤이면은 2.5단계 거리두기 한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뭐 부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진자가 많은 것이 단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의료 대응 체계가 어느 정도 돼 있냐라는 역량에 따라서 역량이 되면 단계를 안 높여도 되는 거고 예. 역량이 안 되면 단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그동안 우리가 방역 뭐 열심히 해왔지만 그리고 잘했지만
의료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에서는 소홀했기 때문에 의료 대응 역량을 어느 정도 지금이라도 준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단계를 높일 수도 있고 뭐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상황에서 환자들의 경증, 중증도 중환자 봤을 때 대단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주 지나가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의료진들의 피로감도 상당할 텐데 벌써 이게 1년 가까이 끌어오기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은 이제 중환자 물론 이제 좀 회복기 환자도 아직은 좀 한 20여 분 있고 예. 중환자분들이 이제 30명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게 1년 내내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지치고 뭐 인력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부적 있었습니다만은 또 훈련된 인력이 특히 간호 인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소진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또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같이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 지금 청취자들 댓글로도 어떤 분들은 3단계로 빨리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3단계 가면은 큰일 난다라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있는데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빨리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약간 유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3단계 가는 것은 쉽지만 예. 무엇을 위한 3단계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내려오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가는 것은 쉽지만 내려올 때는 내려올 수 있는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조건을 만들고 가능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상당 기간 걸립니다. 예. 그랬을 때에 우리가 빨리 의료 대응 체계를 어느 정도 그래도 해가면서 견뎌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지 그냥 의료적으로만 생각해서 3단계 확 올려놓고 사회 경제적 그런 조건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했을 때의 그런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의 피해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의학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조금 더 다음 주 좀 봤으면 좋겠다. 예. 막 당장에 3단계 올리다고 하는 것은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나 신속하고 과감해야 되는 건 맞으나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요. 지금 정부에서 무작위 선제적 진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1일 10,000명 검사 수가 37,000명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네. 하루 지금 검사 숫자도 올 초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 이거는 그 제대로 하고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개인을 추적해서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여전히. 예. 근데 이제 겨울철 대비해서 확진이 많이 늘 것 같기 때문에 이제 클러스터 집단 추적 방식으로 바꾸자고 저희들이 계속 제안은 했었는데 그거는 방역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의료 대응과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무증상자들은 전파력이 증상자보다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무증상자는 다른 문제는 없지만 유일한 문제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전파력은 4분의 1밖에 안 된다. 예. 그러나 유증상자가 이렇게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유증상자는 자기 본인의 건강 문제도 있고 전파력도 훨씬 높다. 예. 그러니 유증상자에 대한 뭐랄까요, 좀 관리 또 에 조금 우선순위를 두자. 예. 예, 그래서 좀 그런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너무 이게 확대를 하지 말고 사람을 찾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 우선순위를 둬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환자 관리 시스템도 이게 붕괴될 수도 있으니 좀 더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하나 청취자들 궁금하실 게 예. 백신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야권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빨리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는 또 그 안정성 확보가 먼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물론 이제 감염병 보건 속도도 중요하고 대응하는 속도도 중요하고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대단히 중요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잘 계획된 출구를 찾을 때 예.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을 염두에 두고 하면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겠죠. 그렇게 대전제는 그렇고요. 예. 그러면서 백신은 사실은 그 무엇보다 안정성입니다. 예. 무엇보다 저는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소아과 의사로서 특히 예방접종과 관련돼서 많은 이제 현장에서의 경험과 이 저를 볼 때, 그래서 속도는 속도대로 빨리 추진을 하되 예. 안정성에 대한 그 염려가 저는 좀 더 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 당국이나 혹은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뭐 방역 당국은 이제 방역 당국으로서 열심히 하시니까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예.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대단히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상황에서 되게 대단히 이제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특히 또 경제적으로 해서 이게 일정 계층에 치중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대단히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 의료진으로서 의료 대응을 하고 있는 또 우리 당사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같이 협력하고 조금만 더 지금같이 해오셨던 것처럼 잘 해주시면 저희들이 국민들 수준에 맞게 걸맞게 빨리빨리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쇼미더 정치 코너로 돌아옵니다. 하이튼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성부 2부 시작합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이슈들은 더 치열하고 더 과감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세상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조상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나왔고, 청와대로 올라갔고, 대통령이 또 결정까지 해줬고, 근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의 표명한 이후부터 한번 분석해 볼까요? 조 부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사표를 썼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하고 대통령 그다음에 장관 모두 다 사실은 책임 정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든 하여튼 어쨌든 이 정부 내부에서의 어떤 장관과 총장의 충돌함으로써 정책에 이제 혼란이 오고 그다음에 권한 행사에서 이게 불분명해지고 여러 가지 그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장관으로서는 이제 무한 책임으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적절히 이게 어느 정도 한 국면이 넘어가면서 사건이 마무리됐으니 본인이 이런 모든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떤 이제 그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일 해임이나 면직이라는 결정이 나왔어도 사표를 냈을까요? 그래도 사표를 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은 어떻게 봐요? 저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 남아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 해도 결국엔 같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징계 감찰 국면이 시작되기 전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그립을 주면서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검찰 간부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남관 대검 차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과거에 보면은 이제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그렇고 지금 이성현 중앙지검장도 그렇고 다 본인이 이제 사실 추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결국 이 국면을 겪고 나니까 자 고기영 차관 그 본인이 징계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한거하면 의미로 이제 사퇴를 했고 그 조남관 대검 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상 징계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했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 신성식 반부패 부장 같은 경우에도 추미애 장관 측에 유리한 어떤 증언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은 징계위에서 결국 6가지 징계 혐의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자기는 무혐의라 생각했는지 기권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간부 중에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이성현 중앙지검장이나 정진웅 차장검사,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한테 최실하라고 했던 진혜원 검사, 이런 분들, 이문정 검사 이런 분들밖에 없는 건데 이 상황에서 지금 조직을 가동시키기도 어렵고 지금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퇴하는 거에는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총장은 불복하고 소송도 계속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어떤 자세는 어떻습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정치적인 행보를 하려 그러면은 징계를 받아들이면서 제가 부당하게 징계 당했습니다. 이것과 앞으로 싸우겠습니다. 저에겐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갔으면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입니다. 예. 그게 과거에 이제 이회창 총재가 감사원장이나 총리로 있을 때 YS랑 싸우면서 이제 했던 방식인데 저는 지금은 윤석열 총장은 법리로선 다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직무정지 가처분 할 때랑은 약간 국면이 다를 걸로 예. 예상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을 제가 굳이 비유해보자면요. 마피아 게임 하다가 마피아와 경찰 다 죽였어요, 지금. 예. 근데 의사가 살려내면은 이제 경찰이 다시 살아내는 건데 과연 법원에서 이번에 똑같은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뭐 총장들은 법무부에서 문민 통제만 하려고 해도 다 사표 쓰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사태에 있어가지고 좀 개입을 했어야 된다라는 야당 측의 예. 지적이 있는데 제가 굳이 대통령께서 어느 시점에 개입했어야 되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공수처나 아니면 검찰 개혁에 대한 갈등이 생겼을 때 네. 그때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 가지고 인사권자로서 한번 평가를 했으면 됩니다. 예. 예를 들어 지금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하는 방식은 나도 마음에 들지 않고 윤석열 총장이 예를 들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만약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때 당연히 윤석열 총장도 인사권자의 뜻에 따라 가지고 정치적으로 항명을 하거나 아니면 옷을 벗거나 했어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감찰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예. 수사 지휘라는 걸 통해 가지고 가족을 건드리고 그리고 검사 개인의 명예를 건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앙금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지점이 남는 게 만약 대통령께서 이렇게 징계에 대해서 제각까지 하실 거면은 애초에 다소 정치적인 좀 면을 부각시켜 가지고 아니 개혁을 하자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제인데 뭐 윤석열 총장이 협조할 의사가 없다면 물러나야 된다 이런 의사를 좀 밝혔으면 어땠을까. 뭐 지금 와서 하는 사실 얘기지만 그게 안타깝습니다. 과거 총장들 중에서도 뭐 그 이제 감찰이라는 수단을 동원하거나 기타 모욕주기 방식으로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죠. 그게 잘한 건가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명백한 위법 사유를 가지고 징계 절차를 밟아가지고 징계를 한 거예요. 뭐 근데 과거의 방식처럼 무슨 사생활 뒷조사를 그것도 불법적으로 국정원을 동원해서 하거나 뭐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다 드러난 사실관계로 그거에 예. 대해서 감찰 실행하고 징계 절차 진행한 겁니다. 윤 총장의 거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는 윤 총장의 태도 중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많은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국민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임명권자에 의해서 임명받은 수명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선출직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고 본인이 자꾸 국민의 의사, 국민의 뜻 이런 예. 걸 막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임명을 받으신 분들은 그 임명직에 계신 분들은 임명권자가 그러니까 선출된 국민이 직접 뽑으신 선출된 임명권자가 그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정책을 자신이 가진 권한에 어떻게 투영을 시켜서 그거를 잘 반영해가지고 그 정책을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본인이 스스로 국민의 뜻을 찾아 나서면 그 자체가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건 간단히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유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히 한번 해보죠. 검찰총장이 국민의 의사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샵 9450으로 국민이라 보내주시고요.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대통령이라 보내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갈등 상황 봤을 때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말에 그렇게 불편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봉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매번 그러거든요. 뭐 국민들에 따라서 국민의 검찰을 거듭나겠다. 국민의 그 어떤 검찰권 행사, 정치적 중립 이런 걸 지켜나가겠다.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국민의 의사의 뜻에 따라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 굉장히 국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알겠습니다. 임명권자의 뜻이 맞죠. 저는 그 방금 조상호 변호사가 했던 언급 중에서 국민자를 대통령을 바꿨을 때 국민들이 상당한 거부감이 있을 거거든요. 아니죠. 대통령의 검찰이겠다. 예, 대통령의 예. 뜻에 따라서 검찰을 운영하겠다. 자, 이거- 대통령을 위한 검찰이 되겠다. 이게 이 무슨 부분은 소리입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땐 두 분 다 어떤 말을 서로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맑고 자는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조 전 대변인이 하는 것은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고 선출직이니까 네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너무 정치적 워딩을 쓰지 말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 전 최고 말은 아니 그 공무원이 국민 얘기하니까 뭐가 나쁘냐 뭐 그 말 같으니까 이건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고 아까 이준석 전 최고가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그랬는데 예. 대통령이 나서는 게 뭐 과거처럼 사찰한다든가 뭐 강제력을 동원하고 그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니죠. 이 판을 그러니까 이런 징계 국면 같은 것을 만들 예. 것이 아니라 애초에 개혁이란 아젠다가 있는데 나는 임명권자로서 당신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정치적 워딩을 얘기하는 평가를 거잖아요. 하라는 거죠. 예, 예. 정치적으로. 그럼 지금은 늦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불씨름한다든가 이민희 뭐. 감정의 선이 이제 골이 예. 깊어졌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정치적 워딩을 하고 만약 그 윤석열 총장이 거취를 결정하게 되면은 예.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 개인의 어쨌든 그 공무원으로서의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나 이런 것에 금이 가기 때문에 예. 그 길을 선택하기 어려운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전쟁에도 보면 항복 권유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냥 항복하면 되는 건데 거꾸로 이제 공성병기가 성을 들이치는 순간부터 그건 없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어쨌든 뭐, 야당에서는 끊임없이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고 얘기했고, 최근에 이렇게 징계위가 2차례 연기되면서, 네. 2차례 연기된 것은 어쨌든 청와대에서 절차적 정당성 이야기하면서 연기됐거든요. 네, 충분히 절차적 권리를 예. 보장해 주라는. 만일 연기가 안 됐으면은 폐임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아마 여권 인사들도 아쉬워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문제는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숙고한다고 했는데 네. 사표가 수리될 것인가 하고 수리가 된다면 또 후임 장관을 인선해야 되는데 네네. 뭐 추미애 또 그전 조국 이런 거 봤을 때 과연 나 법무장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설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겠느냐. 일단은 충분히 좀 시간을 들 필요를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수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추미애 장관도 정치인이거든요. 오산의 관록의 당대표까지 지내신 정치인인데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 의사를 내비쳤는데 일선 예를 들면 뭐 홍남기 부총리처럼 뭐 대통령께서 반려하시고 그냥 그걸 또 도로 주워 담고 이런 구조는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외부에 사의를 분명하게 표시한 이상 그 부분은 수리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러면 후임 장관을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아까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검찰로부터 엄청난 순환을 당했지 않습니까? 장관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만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 만큼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감하시는 민주당 내에 많은 인사들이 있고 그다음 민주당과 접촉하고 있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하시고 좀 이렇게 덕망이 있으신 분을 아마 이제 장관으로 모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냥 간단히 해석하면요. 추미애 장관이 사퇴 발표를 바로 하지 않고 결국에 대통령께 숙고하는 절차를 이제 거치는 이유는 지금 당장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이제 좀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마무리 짓기 전까지는 숙고하는 모양새를 채우되 예. 지금 당장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때문에 여론이 안 좋으니 국민들한테 미리 이제 예고해 놓은 거 아닙니까? 사퇴하긴 할 거다. 근데 지금 사퇴해버리면 당장 공수처장 추천위도 이제 사실상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투트랙을 쓰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공수처장 추천 끝나면 그 다음날 갑자기 숙고 끝났다 이럴 것 같은데요. 명분 쌓기로 보십니까? 아니요,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여론을 봤을 때 하루라도 빨리 사퇴시키는 게 맞죠. 차관에 그런데 의해서 정부조직법에 따라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공수처장 추천위가 뭐 돌아가는 데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차관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뭘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임명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차관에 대해서도 공정성 시비가 계속 있는 상황이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에도 공정성 시비를 걸고 계시잖아요. 사실. 저는 대검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은 장악력이 아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장 조남관 대검 차장 같은 경우에도 대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과연 인사를 추가로 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남관 대검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징계가 부당하다고 항명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제 징계 제가 받기 전에도 저녁에 같이 윤석열 총장과 식사를 하면서 많은 얘기 나눴다고 이제 보도가 오늘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검찰을 추미애 장관이 믿고 놔둘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장관을 교체한다는 거는 한동안 인사를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청문회나 이런 일정을 고려하고 아까 이동현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엔 인물난도 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넘는 이제 공백 기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징계 2개월 이제 있는 동안에 사실상 뭔가 좀 바뀌길 기대할 텐데 그 2개월과 그 겹치는 기간 동안에 장관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미애 장관의 그런 어떤 제한적인 역할이 남아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조 전 대변인 이야기처럼 추미애 장관은 뭐 정치인이에요. 예. 예. 뭐 당대표까지 했고 뭐 정부 요청으로 오히려 소위 말하는 급이 낮은 네. 법무장관까지 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고 그러면 뭘 할 것이냐 앞으로. 네.
뭐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결국은 뭐 서울시장 혹은 뭐 대통령 후보 뭐 여론조사에서도 어쨌든 유의미한 퍼센테이지는 나오더라고요. 네네.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서울시장 말씀하시는데 어찌됐든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지금 이번에 징계에 대해서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예. 있으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장관과 총장이 대립하고 있는 동안에 피로감을 또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굉장히 소모되는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재충전의 시간을 아주 적당한 시점에 잡기 위해서 일반 정치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한 진짜 반박자 내지 한 박자 이상 빠른 그렇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로 서울시장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 이후의 정치적인 행보를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조상호 부대변인 말한 것들 종합해보면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솔직히 본인도 이제 피로감에 대해 가지고 다소 부담을 좀 느낄 겁니다.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쉬어갈 땐 쉬어가야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아까 이 작가 말한 대로 결국에는 당대표까지 지낸 인사기 때문에 거기에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보직은 총리 아니면은 결국 대통령입니다. 예. 뭐 서울시장도 선출직 중에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은 시기상으로 지금 적절하지 않다 보이고요. 그러다 보면 총리라는 건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그 장관, 국무위원 중에 30%가량을 여성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던 적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 장관들은 지금까지 많이 임명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총리가 두 분 계셨습니다. 이낙연 총리하고 정세균 총리 계셨는데 총리도 만약에 3분의 1 비율을 지키겠다는 의지라면은 세 번째 총리로 여성 총리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번에 개각이 한 번 더 있다면은 왜냐하면 정세균 총리도 서울시장이든 대선이든 어떤 단계에서든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도전하실 것으로 예상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빠지면 다음 총리군으로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오히려 아까 조상호 대변인 말한 것처럼 이번 타이밍에는 재충전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 정도가 추미애 장관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코스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더 높은 곳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선밖에 없죠. 자, 그러면 뭐 두 분이 방금 똑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피로감. 근데 국민들이 느낀 피로감은 추 장관한테만 느끼진 않을 거란 말이죠. 양쪽에 다 있는 거니까. 윤석열한테도 느끼는 건데. 다만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쪽으로 좀 기울여져 있습니다. 응원하는 게. 국민들이. 그런데 지금 추미애는 사표를 던졌고 윤 총장은 계속해서 직을 간다고 하면 뭐 여론의 변화도 있지 않을까. 근데 윤석열 총장도 이제는 이 검찰 갈등 같은 이런 상황은 본인이 어쨌든 피해자 입장이라 생각하고 본인이 처음에 공격당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맞받아치는 과정에서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만으로 이제 계속 이제 끌고 나가는 거는 피로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검찰 개혁 문제에 관련해서는 윤석열 총장도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고 본인이 남아있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1절만 불러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뭐 생각하는 게 총장의 대응 방식이 그냥 일개 검사의 대응 방식과 같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좀 많이 실망할 것 같거든요. 총장답게 좀 명예로운 선택 같은 걸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앞으로 본인이 했던 어떤 과거 행동에 대해 가지고 평가받는 일정표가 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다음 주엔 저희가 이 문제로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23일에 그 판단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또 한번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죄가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처벌이 약한 것으로 나오게 되면은 처음부터 윤석열 추미애 갈등이 시작되었던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너무 깊게 팠다라고 하는 그게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면은 윤석열 총장의 세가 약해질 것이고 만약에 처음에 검찰이 주장했던 것처럼 조국 장관 일가의 문제가 너무 심각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은 반대로 지금까지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를 시도했던 그 지점이 또 공격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2월 23일도 하나의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과 대립구도로 여기까지 왔는데 추 장관이 만일 사의를 표명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야인으로 돌아간다면 이제 법적 투쟁이든 뭐든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결정을 했으니까, 재가를 했으니까. 그랬을 때 과연 또 국민들은 어떻게 이 여론을 받아들일 것이냐. 왜냐하면 대통령 인사권자니까. 그것도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아마 법적으로 다툴 텐데 네.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에 따라서 또 여론 출렁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앞서 있었던 그 직무정지에 대해서 그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하는 그 사건하고는 좀 양상이 다른 게, 그 사건의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아니에요.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신데 장관이 그 징계라는 굉장히 그 엄정한 절차 없이 징계 전에 서둘러서 직무정지를 해버리면 대통령의 권한을 장관이 사실상 행사해서 해임 효과를 불러오는 좀 이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 판사들도 결정문에 다 적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더더군다나 이번의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어떻게 보면 그 법률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최종적인 결정이고, 그다음에 또 충분한 이제 징계 심사 후에 그 징계 처분으로서 내려진 것이어서 그 부분을 효력 정지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사재량의 침해일 수도 있고 삼권 분립 원칙상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만일 조 대변인 말처럼 이 징계 효력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네네. 또 윤석열 총장은 좀 불리해질 수 있는데 여론으로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리스크는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냐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법원이 지난번과는 좀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직무정지라는 건 무기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었는데 2개월이라고 한다면은 또 유한성을 가지고 있고, 이 소송 자체가 이제 뭐 가처분이 나온 시점까지 길어야 2, 3주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징계 절반에 가까운 시기를 그렇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법원의 판단이 약간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윤석열 총장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본인의 명예를 찾기 위한 투쟁을 계속 할 것이다. 그래서 뭐 이것이 꼭 가처분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본안소송까지 다퉈볼 의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수처 이야기로 좀 넘어갑시다. 자, 이낙연 대표는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징계위 결정이 나고 나서 또 공수처법 개정안은 통과됐고, 후보 추천위를 다시 연다는 건데 뭐 새롭게 후보를 모집하지는 않는다 이런 방침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게 뭐 특별히 다시 달리 모집할 이유가 없거든요. 현재도 지금 구성되어 있고 7명의 위원들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이 똑같이 추천했던 그 후보들 중에서 추려서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특히 뭐 근데 이번에 만약에 뭐 본인들이 또 추가적으로 누군가를 더 추천할 수도 있겠죠. 그건 한번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야당은 뭐 어떤 스탠스입니까? 일단은 뭐 후보 추천위원을 사퇴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사실 뭐 그거야 뭐 추천위원 개인들의 어쨌든 예. 그 상황에서 판단을 하는 것일 텐데, 지금 시점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상황 속에서 야당의 존재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거하는 의미를 오히려 보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야당은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외에도 공수처에 관련된 여당의 입법 독주 때문에 공수처에 대한 여론조사를 이제 보면은 사실 이렇게 공수처를 강행해가지고 출범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여당이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사람 이름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름이 복수로 이제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게 되면은 여론이 또 언론이 많은 검증을 할 겁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공정하게 공수처라는 기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할 텐데, 거기에서 만약에 여론이 판단하기에 역시나 정권이 검찰을 제어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에 적합한 인사다. 그러면은 여론이 더 나빠질 거고요.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중립적인 인물이다 이런 판단이 나오면은 의외로 또 공수처 출범에 여론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추천위가 야당의 비토권 없이도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문자로 온 청취자 의견 좀 살펴봅시다. 5567님, 토론다운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1150님, 이준석님은 이렇게 똑똑한데 왜 배지를 못 달았을까요? 노원병에서 제가 최고 득표율과 최고 득표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고향이 상계동이라 그래요. 그래요. 자, 그리고 4475님, 국민입니다. 임명권자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게 민주주의 아닐까요? 아까 이준석 최고 이야기한 그 질문에 대한 답 같고요. 4486님은 다른 의견 주셨네요.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대통령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525님도 마찬가지. 임명권자인 대통령 뜻에 따라야 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니까. 이런 식의 다양한 의견들 주셨습니다. 예. 지금 문자 메시지는 한 30개 왔는데 다 알려드릴 수 없고, 라이브로는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는 한 1,300여 명이 생방으로 시청하고 계시고, 팟빵 라이브로는
얼마 듣고 이제 안 나오네요. 예. 그래, 하여튼 많은 분들 라이브로 듣고 계시니까 의견 많이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는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와서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지금 논쟁이 벌어졌거든.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공수처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하나만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금 3분 30초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3단계로 올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해 봅시다. 아직 뭐 정부가 결정한 건 아닌데 이거는 항상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꾸 확진자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자영업자들은 아파서 죽나 굶어 죽나 매한가지 아니냐 또 이렇게 반발하고요. 그게 또 현실이고 왜냐하면 1년 동안 끌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만 너무 고통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어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실제로 방금 이 작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2.5단계니 3단계니 하는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는 단계가 왔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코로나라는 이 국면이 얼마나 갈지 확신 못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버티기 위해서 국민들이 이제 집단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었고, 이제 각국의 경쟁이라 함은, 얼마나 빨리 백신 접종의 시기를 땡기고, 많은 국민들에게 백신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느냐, 이 역량이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뭐 예산이라는 것도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도 장사가 안 되고 3단계 올라가고 그래서 나한테 지원금 얼마 주고 이런 문제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이제 이 국면을 벗어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이나 이런 문제에 여야가 좀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부분으로 좀 발상을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당 강기훈 의원님이 지적해가지고 신속 진단키트 도입 같은 경우도 이제 진행하고 그리고 또 백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야당에서 꾸준히 지적하거든요. 안정성이 검증된 백신 위주로 빨리 도입하자. 사실 뭐 저희가 지금 대기 순번으로 따지면은 저희가 뭐 백종원 씨 돈가스집 컨설팅한 거 보면 100번까지 번호표 주는 집 있잖아요. 그 집에 지금 저희가 한 130번 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런데 어떻게든 그 순번을 땡겨가지고 진짜 정해진 시기 내에 저희가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상공인들 특히 이제 원래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코로나 국면이 진행되면서 기초 체력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이걸 더 3단계로 방역을 올리게 되면 과연 준수할 수 있냐 도대체 지켜낼 수는 있는 거냐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의료 전문가들도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갈등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비교적 좀 제한을 덜 받는 게 사실은 임대 사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임대 사업자 관련해가지고 뭐 이제 임대료 멈춤법이라고 이른바 뭐 이렇게 이름을 지은 뭐 이동주 의원이 제출한 상가 임대차법 그 개정안 같은 것들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현행법 내에서 물가안정법이 있어요. 그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료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임대료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어떤 계약갱신이 이루어질 때 급격히 상승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서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좀 조치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을 말씀하셨는데. 1970년에 있었던 돼지독감 바이러스 백신의 교훈을 좀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백신을 갖다 굉장히 급하게 빨리 공급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경우는 백신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도 벌써 지금 부작용 사례가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극저온 콜드체인을 구성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의료기관의 체계에서 초극저온 냉장고를 보관하고 보유하고 있는 일선 병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그 백신을 도입했을 때 바로바로 접종에 시행할 수 있고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그런 적절한 백신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이 상온 유통이 가능한 지금 백신을 일단 선택한 것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요.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3884님께서 검찰총장의 이름 발음이 앵커와 패널이 다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이름을 윤석열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국립국어원에서는 윤석열이 맞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유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여론조사 보는 시간이죠. 아니군요. 여론조사 알려한 내용은 이따가 3부 마무리쯤에 하는 걸로 하고요. 3부에서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대해서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단이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오늘 이 내년도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떤 회의가 있었죠? 네, 오늘 내년도 경제정책 및 국민자문회의 확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가들과 정부 측 인사들 모여서 굉장히 큰 규모의 토론회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 올 한 해가 계속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뭐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졌지 않습니까? 네. 네,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K 방역으로 인해서 경제도 뭐 선방했다고 평가는 됩니다만은 네. 예,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모든 분들의 관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토론의 결론 어떻게 뭐 괜찮다고 보셨습니까? 어땠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20년 올해에 대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제 성장률 자체는 이제 괜찮은 편인데, 그것은 이제 저희 K 방역 효과도 있고 또 저희 경제가 이제 제조업 중심이라서 서비스와 같이 대면 산업 중심인 나라 유럽들에 비해서 이제 덜 타격을 받은 요인도 있고, 또 주변의 큰 경제 파트너인 중국이 가장 크게 V자로 이제 회복하는 것을 좀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선방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이제 예상을 한 3.3%까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높다 낮다 말이 좀 있는데, 그건 사실은 일단 하나의 목표치 비슷한 것이고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앞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이라서 예측하기 어렵고, 근데 3% 정도는 올해는 그러니까 저희가 OECD 제일 높은 편인데 3%는 저희가 미국보다 낮아요. 왜냐하면 이 기저효과 때문에 저희는 상대적으로 올해가 괜찮기 때문에 성장률이 3% 나온 반면에 미국같이 올해 굉장히 안 좋은 나라는 오히려 3% 더 나옵니다. 얘네는. 작년에 워낙 올해 작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저효과 때문에 오히려 미국 및 다른 OECD 나라들은 내년에는 한국보다 높게 나올 것이고 한국은 올해 괜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 비교의 증가율은 다른 나라보다 올해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3%라는 것이 꼭 그렇게 높은 숫자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내년은 오히려 저희가 이제 좀 낮은 숫자로 이런 식으로 보는 친구들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함께 봐야 될 텐데 그 일각에서는 정부가 잡은 3.3%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교수님, 그 3%란 것이 아까 본 대로 여러 여건에 따라 특히 이제 저희 나라는 통상 국가라서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주변 나라 특히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얼마만큼 빨리 이제 코로나부터 회복되에 따라서 저희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걸 감안하면은 사실상 아직도 예측이 저는 거의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한 것보다도 정부 하나 목표치라고 이렇게 봐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예측 자체가 틀냐 말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실은. 목표치로 봐야 된다. 오늘 회의 주요 주제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방안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방안이라고 하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다양한 의견은 일단 오고 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앞에 이제 주로 대통령께서 이제 모두 발언하셨고, 주로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주요 내용들은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직접 스크린에 나가셔가지고 앞에 나가셔가지고 아주 열띤 목소리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좀 이렇게 좀 희망을 가지고자 그런 메시지를 주셨고, 굉장히 보고 내용이 굉장히 자세해요. 그래서 사실 이대로만 되면 사실은 괜찮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얼마나 사실은 이것들이 이제 잘 실행이 되고 또 효과가 나오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전반적인 이제 톤은
간단히 말하면 올해는 그래도 선방한 편인데, 예. 이낙연 대표나 이제 정 총리께서 오셨는데 말씀이 예. 이 국가 경제의 어떤 거시적 지표는 그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예. 국민 경제,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민생은 그 숫자만큼 체감도가 안 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괴리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는 식의 어떤 토론이 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거시적인 지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느낌을 가게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토론이 됐고, 그것이 바로 이제 빠른 회복에 대한 어떤 그 주요 관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진행됐습니다. 예. 네. 코로나 19 위기가 극복이 되어야지만 어쨌든 내년 경제 성장의 전망이 밝을 텐데요. 백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번 회의에서도 코로나 19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죠. 네, 코로나 극복 방안은 이미 이제 2020년 초반부터 진행되던 것들인데, 예. 그것들을 계속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내년도 예산 집행도 상반기에 이제 집중으로 집행한다는 거 하고, 예. 그다음에 결국 기업들의 어떤 그 활성화 관건인데, 예.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세제 금융상 면에서 각종 정책 지원을 집중하겠다 했고, 특히 21년에 진행되는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들이 들어있고, 또 중소 중견기업들의 투자를 고취하기 위해서 공장 자동화 설비 도입에 대해서는 관세금을 확대, 이런 것들이 다양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그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전반적으로 정책금융 예산을 한 23조까지 책정해서, 예. 그것으로 사는, 기은, 신보, 수은, 중진공, 기보 각각 이렇게 분담을 해가지고 합계 한 23조를 투입한다는 계획들이 발표됐었습니다. 예. 그 경제 성장도 성장입니다만 수출 내수 다 함께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일자리 문제도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네. 일자리 문제 이야기 나왔습니까? 일자리, 그래서 그 오늘 발표에서도 일자리는 항상 경기에 뒤쫓아가는 지표이기 때문에, 예. 경기가 회복 성장률이 나오더라도 예. 일자리 회복은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어떤 그 중시를 굉장히 많이 나왔고, 구체적으로 그동안 해오던 그 고용 유지 확대 정책을 예. 내년까지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 유지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도 계속 더 한시적으로 더 유지하고, 특히 이 조선업 등 특별 고용업종에 대해서는 그 지정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해서 하고, 조선업 위에도 8개 업종에 대해서도 예. 연장을 검토하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가령 여행업, 숙박업, 예. 운수업, 공연업, 면세점, 이런 국제회의, 이런 업종에 대해서 그 특별 고용 지원 업종 기간을 연장하겠다,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역시 그 홍남기 부총리가 한국판 뉴딜 이야기를 했겠죠? 네, 이제 뉴딜이란 말 자체보다 크게 이제 그러니까 경제 대전환, 이런 큰 예. 화두 속에서 예. 뉴딜이 이제 드러난 식으로 나왔습니다. 예.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필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상 정부의 그 어떤 그림 비전은 굉장히 이제 담대하고 좋은데, 이것이 예. 얼마나 이제 민간, 특히 기업들의 어떤 참여 및 확산되는 것이 이제 관건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세세하게 촘촘히 각종 지원 정책들이 나와 있어서, 예. 저는 이대로만 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 각종 오늘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계획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어떤 참여가 중요한데, 예. 박영만 회장이라든가 김기문 회장께서는 이런 각종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을 못 쫓아가고 있어서 아직도 각종 규제에 대한 어떤 여건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했었고, 또
김기무 회장께서는 이제 중소기업이 뛰어야 되는데 결국은 주 52시간 이런 것들이 되는 상황에서 3교대를 해야 되는데 3교대를 볼 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식의 어떤 고충도 얘기 돼서 결국은 기업들에 대한 얼만큼 그 환경 투자 환경 개선 여부가 결국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도 장기적으로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 분석센터장과 함께 민심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수위가 정직 2개월로 정해지면서 징계 수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오가고 있는데요.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16일 하루 동안 18세 이상 500명 응답 받아냈는데요. 유무선 이전화 걸기 자동응답 방식이었고 응답률은 6.3%, 표본오차는 신뢰 수준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이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 강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강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49.8%였고요. 예. 약하다라고 하는 응답은 34%, 예. 그다음 적절하다라고 하는 응답은 6.9%였습니다. 예.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약하다 혹은 적절하다보다 강했다 이게 많은데 네. 이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적으로는 TK, PK에서는 강하다가 많았고 네. 또 호남에서는 약하다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역시 정치적 어떤 각 정당의 정치적 기반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또 확연히 갈라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이런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선택지가 3개로 주어졌잖아요. 강하다, 약하다, 적절하다. 예. 통상은 이제 적절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대체로 제일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걸 빼고 이제 강하다, 약하다를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 예. 조사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했거든요. 예. 그것은 상당히 이제 특이한 조사이고 그것은 강하다라고 하는 평가하는 사람들과 약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예. 양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속 올해 지난해부터 있었던 현상은 검찰에 대한 시각이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이 많은 조사에서 확인되는데요. 예. 그래서 그것의 이제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인데 대체로 이제 보수적 성향을 지닌 분들이 상당히 높았고 약하다라고 하는 응답을 한 분들은 이제 진보적 성향층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서 상당히 이제 그 이념 성향에 따라서 또는 진영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이제 선택지에서 강하다, 약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제 약간 왜냐하면 강하다라고 하는 응답한 분들은 부정적 평가분들이 많긴 하지만 예. 뭐 그냥 객관적으로 중징계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다라고 표현했을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약하다라고 하신 분들도 자기 나름의 기준에서 그냥 객관적 평가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만약에 선택지를 과하다, 과도하다 또는 적절하다, 미흡하다라고 했으면 뭐 약간 좀 더 여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 좀 제가 세부적인 걸 보태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강하다 응답이 84%, 네, 그렇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약하다라는 응답이 78% 이렇게 이념적으로 갈렸는데 네. 그래도 강하다라는 의견이 절반 가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뭐 지금까지 이와 비슷한 여론조사 추미애가 잘했느냐 윤석열이 잘했느냐 네. 추미애보다는 윤석열이 훨씬 많은 지지를 받았거든요. 비슷한 여론조사에서 아마 그게 지금 그렇죠. 반영된 것 같은데 뭐 네, 법무부에서는 언론이 일방적으로 윤석열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항변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을 상대로 법적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 여론이 변할 가능성은 혹시 있습니까? 일단은 뭐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여론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이제 높아 보이진 않아요. 예. 다만 일종의 이제 그 사회를 표명했는데 이것이 수용이 만약에 다음번 개각에서 함께 하든 아니면 단독으로 추미애 장관을 이제 물러나게 할든 이제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문제가 일단 국민적인 논란이 또는 피로도가 오랫동안 상당히 높았던 사안이 일정 정도 정리되는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현재 그 논란되는 국면을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동산 대응을 어떻게 할지 이런 민생 문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그 이후에는 이제 변화 가능성도 좀 있을 상황은 된다고 할 수 있겠고, 말씀하신 이제 윤석열 총장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정치적인 시각으로 이제 야권 성향층에서는 많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서 국민들의 거부적 정서는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수층에서 또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바라보면서 윤석열 총장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시각도 쉽게 빠르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 여론조사 개요 말씀하셨나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살펴보죠. 4개 여론조사 업체가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공동조사를 진행했는데 네. 순위는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순위였고 네. 이재명 지사는 소폭 상승, 이낙연 대표는 소폭 하락, 윤석열 총장은 대폭 상승 이런 결과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조사 결과들 보여서 이제 수치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됐을 텐데요. 예. 윤석열 총장의 대권 주자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 있고 그것이 이제 상당히 또 가파르기도 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대권 주자 조사에서는 미디어에서 정보량이 많아지게 되면 대중의 주목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는 특성을 보이고 예. 또 한 가지 지금 현재의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거나 대척점에 서 있는 이미지를 획득할 경우에는 야권 성향층에서의 지지가 또 더 올라가는 특징을 보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 다른 야당의 다른 대권 주자들에 비해서 이러한 이제 현 정권과 현재 권력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미지를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모아지는 이제 흐름들이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다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지지율이 급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보수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지지율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좁아지기 때문에 예. 지지율 상승할 수 있는 그 공간 여지 자체는 더욱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보수층들에게는 어떤 보수의 복원에 대한 기대감들을 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야당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 또는 이제 야권의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측면도 함께 안겨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받아들여야 한다, 아니다. 빨리 윤석열 총장이 정치 안 한다, 선을 해라.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양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좀 알아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계속 이제 30%대 이렇게 지금 3주 연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지난주에 비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이제 약간 수치상은 이제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큰 의미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지 않았다는 점에 의미를 좀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어쨌든 간에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사실은 추미애, 윤석열 두 분의 이제 갈등 이 상황도 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증가하는 부분, 예.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가 또 밑에 깔려 있는 부분 등 복합적인 이슈로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좀 이제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급상승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매듭 짓거나 정리할 수 있는 사안들이 정리가 되면 또 이후에 또 민생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개혁에 대해서도 집중한다는 이미지를 얻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한 1년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네. 어떤 언론에서는 벌써 레임덕 이야기를 하던데 네네. 분석가님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레임덕 이야기를 벌써 해야 될 때입니까? 이 지지율만 봤을 레임덕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이 정치적 지지 조사는 아니거든요. 예.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현재 일을 잘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지지하냐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국정수행 긍정평가 비율보다 좀 높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 민심의 이반과 함께 여권 내부에서 차기 주자 중심으로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현상이 더해져야 되거든요. 예. 또 거기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측근 비리가 함께 또 더해지는 특성을 이제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심이 어쨌든 이전에 비해서 좋았을 때보다 상당히 좀 악화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현재 구도상 이제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과 반발하는 대통령이 반발하는 반기를 드는 그런 기류가 현재로는 있지 않고 어떤 청와대의 의도 또 대통령의 의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법안으로 실행되는 정도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과하냐까지의 논란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전통적 시각에서 봤을 때 지금의 레임덕 얘기하는 것은 약간 정치적 공세적 측면이 크고 실제 현실과는 좀 약간 뭐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율도 알려주십시오. 네, 정당 지지율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비해서 뭐 수치상은 약간 낮아졌지만 큰 변화가 없이 30% 내외의 지지를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어쨌든 두 정당 모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그것은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윤미향 의원의 어쨌든 뭐 생일 파티 관련해서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한 논란들 예.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이 어쨌든 이전 두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그것이 당내 이제 이견들도 있음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그것이 긍정적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는 충분하게 아직은 반영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 조사는 14일부터 16일까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후보 오차는 95% 신뢰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를 하겠다. 전직 대통령 가오. 자기들 네.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들. 그 이야기는 결국 중도표를 좀 잡아보겠다. 이런 얘기였겠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어쨌든 문제는 중도층 확장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보수 성향 또는 중도 보수 성향을 지닌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지지 표출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유는 어쨌든 과거 탄핵과 관련해서 이제 과거와 지금 단절 짓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인식이 그분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지금 뭐 이런 사과를 하고 당이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일관되게 보인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에는 일정 부분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윤희호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